이제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에서 만약 중국이 2026년 대만을 침략한다면 과연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도서지역 영토 확보를 추구하면서 동남아 도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수행 능력 소요도 급격히 확대되었어요. 이런 나름 산통 끝에 나오게 된 것이 타입 075, 즉 075형 상륙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상륙함에는 어떤 헬기들이 사용되나요? 네, 현 시점에서 중국 해군 육전대, 즉 중국 해병대의 주력 헬리콥터는요, 유로콥터 AS365를 국산화한 하얼빈 Z9C하고요, 극소수의 Z18, 이게 Z8의 변형형인데 이 Z18을 써요. 다만 이 구성은 이제 금방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신형 헬리콥터가 나왔거든. 첫 번째, 이게 어설픈 중국판 슈퍼 스텔리온 헬리콥터가 있어요. Z8L이라고. 이게 광동체형의 세발 헬리콥터인데 이제 점점 이걸로 대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역시 중국판 UH-69에 해당하는 Z20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이 최대 이륙 중량이 14톤에 육박하는 신형 Z8L은요, 20명의 완전 무장한 해군 육전대 보병 혹은 4, 5톤의 장비와 물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수평선 상륙작전 역시 수행할 수 있죠. 시콜스키 S70, 즉 원래 이게 UH-60의 이게 민수형인데 요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국산화한 Z20 역시 이미 대잠 장비와 대수상 무장을 장착한 해상작전용 헬리콥터형이 확인된 상태예요. 따라서 이게 이제 날개 접는 거, 이런 폴딩을 지원하는 로터와 테일, 그 다음에 내부식 처리 동체를 바탕으로 해군 육전대용 수송용이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형적인 10톤급 중형 헬리콥터인 Z20은요, 10에서 12명의 완전 무장한 보병 혹은 최대 4톤의 물자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가의 대형인 Z8L 계열을 보조하는 그런 헬리콥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이 보유한 Z8L, 그 다음에 Z20로 구성되는 이 헬기 전력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이 중량급 수송 능력을 갖춘 대형기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프리가 있잖아요. V-22. 그 다음에 CH-53 있어요. 이거 슈퍼 스텔리온. 그러니까 이 슈퍼 스텔리온을 중국이 따라잡으면 얘만큼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사용하는 V-22와 CH-53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원거리 투사 및 중량급 장비 공수 능력을 중국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현재 중국 입장에서 얘네들하고 비견될 만한 기체도 없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요, 사실 그 차세대 헬기를 지금 러시아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이륙 중량이 45톤급인 AHL, Advanced Heavy Lift Helicopter라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요거를 이제 함재기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 스텔리온 CH-53 요게 최대 이륙 중량이 93톤이거든요. 얘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AHL은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5톤 이상의 중량을 운송하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75형 보면은 항공과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AHL이 나와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AHL은 개발이 아직 시제기 제작하는 그런 단계에도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형만 나왔거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이상의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수송 헬기만 있나요? 아니죠. 이제 강습 상륙함이라면 이제 공격 헬기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및 근접 항공 지원의 임무는 Z10 공격 헬리콥터 중심의 구성이 유력합니다. 중국 해군 육전대는요, 이미 072형 LST의 항공갑판에서요, Z10의 운영 시험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 작전을 위한 Z10 공격 헬리콥터 개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75형의 상륙부대 능력은 어떨까요? 네, 중국 매체들은요, 075형의 웰덱이 071형과 동일한 규격으로 최대 4척의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제 그 강수 상륙함이 이 공기부양정 LCAC를 한 3척 정도 웰덱에 넣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071형은 처음부터 4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하거나 ZBD-2000이라는
중국판 양소 돌격차, 즉 상륙장갑차를 최대한 많이 적재해서 일거에 투입하기 위한 그런 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갑판에 해당하는 공간까지 웰덱을 연장한 형태예요, 이 0710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상륙 장갑차하고 이 공기부양장만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육상 차량을 적재하면은 웰덱을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0720은 이미 다수가 전력화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다른 0750에는 0710하고 동등한 그 공기부양정하고 상륙 장갑차 운용 능력을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웰덱에는 한 2척에서 3척의 공기부양정 그 정도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의 차량 갑판을 둘 형태다. 그리고 0750에는 아마 양소 돌격차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쓰이는 공기부양정이 뭐냐? 아마도 726B형 공기부양정일 것이다. 이건 뭐 것이다가 아니고 뭐 거의 확정이죠. 왜냐하면 이게 2008년부터 전력화됐거든요. 이게 미국 LCAC하고 유사한 구조. 그러니까 사실 카피예요, 카피예요. 그러니까 60톤급의 중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40노트 내외의 속도로 초수평성 상륙이 가능한 그런 공기부양정입니다. 항속거리는 최대 360km 내외고요. 중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해안과 수평성 너머의 안전거리에 위치한 상륙함 간 왕복을 지원하는 거죠, 얘가. 그런데요, 해안에서 20km 이내까지 접근해서 돌격 상륙을 시도할 경우에는 0710과 같이 0750은요, 대량의 양소 돌격차를 웰덱에 탑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0750은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이게 헬리콥터를 위한, 헬기를 사용한 초수평성 강습에 비중을 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지휘시설까지 갖췄다고. 그러니까 상륙작전 지휘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직사화력 노출을 감수해야 하는 거리까지 해안에 접근한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750에서 양소 돌격차 운영은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0750의 센서 시스템하고 무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0750의 아일랜드는요, 대체적인 구성면에서 미국의 대형 상륙함하고 유사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형상은 조금 달라요. 되도록 아일랜드 구조물의 크기를 줄여서 항공갑판의 대형 헬리콥터 운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해용 함교하고 항공통제실은 아일랜드 전방과 후방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개의 독립구조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구획 사이에는 기관실의 돌출부하고 연돌의 흡배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센서와 안테나는요, 전방 함교하고 후방 항공통제실 상부에 각각 설치된 두 마스터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방 마스터가 대형 다목적 레이더하고 전자전 장비, 통신용 안테나 등으로 복잡하게 조합된 반면 후방 마스터는요, 레이더 전용에 비교적 간소한 상태입니다. 0750의 주력 항공통제용 레이더는요, 자국산의 302형 레이더예요. 이게 사실 러시아제 MR710 프레겟 레이더를 국산화한 거거든요. 이 레이더는 이미요, 이 054B형 호위함하고 항공모함 라이오닝 등에 채택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공통제하고 대공교전 임무 요거에 좀 실증을 좀 마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방 마스터에는 신형 양면 회전식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형 레이더는 0750에 최초로 장착이 됐어요. 현 단계에서는 근접 방공체계 지휘용으로 운영 범위가 한정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할 게 뭐냐, 이 0750은요, 앞선 071형 상륙함에 비해서 3배 이상 채널이 많은 대용량 데이터 링크하고 음성 데이터 통신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형 상륙함과 같이 단독으로 여단급 상륙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목표로 한 그런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0750의 무장을 살펴봐야 하는데, 무장은 뭐 그렇게, 이게 상륙함이니까 자체 무장은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한 방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HQ-10 함대공 미사일 선회식 발사기가 2문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램, 이거 중국판 램이죠. 미국의 램 시스템, 그대로 이제 중국 한 건데, 이제 한 8에서 10km 이내로 접근하는 항공 위협을 이제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초근접, 요거는 뭐냐, 요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HPJ-14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중국판 이제 뭐 골키퍼나 펠랑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11개의 30mm 포신을 묶어서 분당 6천에서 10,000발의 어마어마한 탄약을 기관포 30mm를 이제 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Q-10이 놓친 거를 얘가 처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2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 다측망 방공망이란데 이건 너무 흔하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원래 얘기의 시작 같은데 네. 대만을 이제 침공한다. 네. 그러면 공치호영이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요번에 핵심인데 지금부터 나온 내용이 이 075형은요 현재 3척이 추적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최소 7척에서 8척의 25,000톤급 LPD와 3척 이상의 40,000톤급 LHD를 중심으로 전시에 4단급 상륙을 단독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상륙 전단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척의 LHD, LHA와 23척의 각종 LPD를 보유한 미국 해군과는 1대1 비교는 어렵죠. 하지만 일본에 고정 배치된 미국 해병대 31 원정 여단을 압도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태평양 방면 미국 해병 전력 전체 규모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실. 중국 해군이 상정하고 있는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일대 주요 도서 분쟁 상황에서는요, 대상국을 압도하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 세 척의 075형이 모두 동원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게 한 척당 최대 10기의 ZAL과 20기의 Z20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 합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Z8L에는 완전 무장 병력 20명, Z20에는 10명이 탑승해요. 따라서 단순 수치만 계산해 보면 세 척의 075형에서 동시에 동원되는 헬기의 숫자는 약 120여 개예요. Z8L하고 Z20 합쳐가지고 120여 개 동시에. 무슨 숫자상 실제는 이렇게 잘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1200여 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한꺼번에 헬기로 헬리본 작전으로 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대 병력을 거의 헬리본 작전으로 투사할 수 있다. 그냥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론상으로만 보면. 여기에 726B형 공기부양정은요, 미국의 LCAC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했잖아요, 수송 능력이. 근데 LCAC가 전체 한 대하고 24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수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75형이 웰덱의 이 726B형 이 공기부양정을 2척 정도 탑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075형이 3척이면 6대의 전차하고 144명의 병력을 공기부양정을 통해서 투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척이 동시에 하면은 총 1344명에다가 6대 전차가 상륙을 시도할 수 있고, 만약에 얘네들이 상륙에 성공한다면 대만군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과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단 상륙에 성공했을 경우에 아무 피해도 없이. CSIS 시뮬레이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지난 1월 9일에 CSIS에서요 2020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이른바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이런 거창한 제목의 워게임을 한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 시뮬레이션을 24번 돌렸대요. 그런데 이 워게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 당사자인 중국, 대만은 물론 미국,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대목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역학관계가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워게임에서요, 미국, 대만, 일본은요 중국의 전면적인 침공을 물리치고 대만의 자유를 지켰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피해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나리오를 24번 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 있고 뭐 워스트 시나리오, 뭐 베스트 시나리오 막 돌렸겠지. 근데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요,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10여 척의 전함, 300대에 가까운 전투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약 3,2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가 초토화 됩니다. 일본 역시 자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파괴당하고 26척의 전함이 침몰합니다. 중국은 138척의 전함이 파괴되면서 해군이 사실상 괴멸되고요. 또한 155대의 전투기가 파괴됐으며 약 1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생각보다 미군의 피해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 손실이 중국보다 많은 건요, 중국이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등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미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상당수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상. 즉, 이 도발로 일본도 참단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중국의 복건성하고 절강성에 배치된 중국 침공군의 본대를 직접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하고 전함 및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로 중국 침공군의 본토 기지 및 배치 병력을 공격하면요, 미군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에서 미 공군은 중국 본토에 있는 공군 기지를 공격하지 않아요. 이건 왜냐? 핵 강대국 간 확전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상에서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상에서는 중국이 괌 기지를 공격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괌은 미 본토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미국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상황에서 괌을 직접적 타격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현실성이 높지 않다, 이건. 사실 요 시나리오 요 부분만큼은. 그 다음에 사실 또 일본 내에 있는 미국 기지를 타격한다는 것도, 이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서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CSIS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핸디캡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만 침공을 하는데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공격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중국은 동북아 전체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상 중국이 일본을 타격할 정도라면 가장 많은 미군 육군 병력이 주둔하는 항구에 대한 타격도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과 똑같이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 괌을 타격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한국을 타격한다, 조금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에게 상당히 핸디캡을 줬다, 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그럼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CSIS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먼저 대만 병력이 반드시 미군이 올 때까지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이건 뭐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특히 전쟁 초기에 중국군의 일부 병력이 상륙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75형이 어마어마한 상륙 작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만군은 미군이 오기 전까지 상륙에 성공한 일부 중국군 부대를 자국군의 전력으로 격퇴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군의 특징인 전기지의 요새화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동타격대 성격의 부대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거죠. 대만은 미국의 핵심 가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군사적 개입이라는 건 뭐다?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 또한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중국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미국은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미 해군 및 공군, 그리고 해병대 병력을 즉시 투입해야만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역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면요, 개입조차 불가해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중국 vs 한미 1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의 방어선 밖에서 중국 함대를 빠르게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음속 스탠드오프 대함 미사일하고 더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함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미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듭거듭 말씀드린다면 이 시뮬레이션은 미국 측한테 상당한 핸디캡을 준 그런 상태에서 실시한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중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뭐냐? 미국은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